이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꽉 찬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황창현 신부 생각이 났어요. 네, 황창현 신부가 가끔 서울에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강의실이 꽉 차요. 저도 토요일날, 그 첫째 주 토요일날 성호 시신유사하고 강의를 하는데 안 차요. 그래서 왜 쟤는 차고 나는 안 찰까? 그거에 대한 부러움이 늘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만족한 것 같습니다. 이걸 찍어서 황신부한테 보내야 되는데. 네, 제가 좀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괌에 특강을 하러 갔었어요. 네, 괌에 가서 이제 강의를 2번 해드리고 왔는데, 강의로서 목이 간 게 아니라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거기 신자분들하고 고스톱을 쳤는데, 그분들은 5명이 치면서 얼마나 악당을 쳤는지 5일 동안 치고 왔더니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줄무사 강론은 짧게 할게요. 1분 강론할게요. 네, 왜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님께 기도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피조물인데 왜 기도하냐, 성모님을 신으로 믿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라서, 아니면 우리보다 나은 분이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모님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성의 호소를 하는 거죠. 그 어머니의 모성에는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침팬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그 침팬지 가족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바닥을 뜨겁게 했더니 침팬지 아버지는 자식 위에 올라타더래요. 근데 침팬지 엄마는 자식을 끌어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모성애가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걸 봤다는데, 얼마 전에 그 화재가 나가지고 한 엄마가 아이들 끌어안고 죽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젊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좀 불에 타야 죽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그 세 아이를 갖다 꼭 끌어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엄마라는 존재가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모성애가 여자를 여자답게 만드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이 요한한테 그랬잖아요.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요한은 바로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이렇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의 모성에 호소를 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숭배도 아니고 특별한 공경도 아니고 그냥 그분의 모성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해 시작을 가톨릭교에서는 1월 1일을 천주의 모친 마리아 대축일로 시작합니다. 그날 묵주기도 많이 하시고 한 해를 성모님께서 잘 이끌어 주십사 한번 간절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꽉 찬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황창현 신부 생각이 났어요. 네, 황창현 신부가 가끔 서울에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강의실이 꽉 차요. 저도 토요일날, 그 첫째 주 토요일날 성호 시신유사하고 강의를 하는데 안 차요. 그래서 왜 쟤는 차고 나는 안 찰까? 그거에 대한 부러움이 늘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만족한 것 같습니다. 이걸 찍어서 황신부한테 보내야 되는데. 네, 제가 좀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괌에 특강을 하러 갔었어요. 네, 괌에 가서 이제 강의를 2번 해드리고 왔는데, 강의로서 목이 간 게 아니라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거기 신자분들하고 고스톱을 쳤는데, 그분들은 5명이 치면서 얼마나 악당을 쳤는지 5일 동안 치고 왔더니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줄무사 강론은 짧게 할게요. 1분 강론할게요.
왜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님께 기도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피조물인데 왜 기도하냐, 성모님을 신으로 믿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라서,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보다 나은 분이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모님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성의 호소를 하는 거죠. 그 어머니의 모성에는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침팬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그 침팬지 가족을 대상 실험을 했는데, 바닥을 뜨겁게 했더니 침팬지 아버지는 자식 위에 올라타더래요. 근데 침팬지 엄마는 자식을 끌어안더랍니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모성애가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걸 봤다는데, 얼마 전에 그 화재가 나가지고 한 엄마가 아이들 끌어안고 죽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젊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좀 불에 타야 죽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그 세 아이를 갖다 꼭 끌어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엄마라는 존재가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모성애가 여자를 여자답게 만드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이 요한한테 그랬잖아요.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요한은 바로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이렇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의 모성에 호소를 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숭배도 아니고 특별한 공경도 아니고 그냥 그분의 모성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해 시작을 가톨릭교에서는 1월 1일을 천주의 모친 마리아 대축일로 시작합니다. 그날 묵주기도 많이 하시고 한 해를 성모님께서 잘 이끌어 주십사 한번 간절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렇게 심한 아부발을 어떤 자매님은 이 수도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겠어요. 자식 키우기도 머리 복잡하고 집안에 살림 꾸리기도 이렇게 힘든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피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피정을 하면요 한 이틀은 굉장히 좋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이 주는 밥 먹고 하늘 바라보고 나뭇잎 바라보고 산 쳐다보고 완전히 천당에 들어온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친한 친구하고 여행할 때도 행복한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는 그 여행하는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순례팀을 많이 끌고 나가니까 보면은 여자분들끼리 오신 팀들은 굉장히 즐거운데 부부 팀은 안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이게 부부가 온 팀들은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미사만 끝나면 바로 방에 들어가고 행사 끝나면 바로 방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서 뭘 하냐 했더니 그냥 각자 잔대요. 근데 왜 이렇게 부부가 부부로 다니까 궁금한데 어쨌건 친한 친구하고 여행할 때도 행복합니다. 또 집에서 기르는 개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그때도 행복하죠. 또 화분에 꽃이 피었을 때도 행복하죠. 그런데 이런 행복하고 1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됐을 때 느끼는 행복하고 어느 게 제일 클까요? 1억 원. 누가 그랬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 돈에 대한 것은 사실 그 영성가들은 굉장히 다루기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그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돈 얘기만 꺼내도 막 손사래를 치는데 심령을 정강한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돈이 사람 마음을 갖다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일종의 척도거든요. 그래서 돈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을 반드시 언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돈을 가지면 뭐 하고 싶으세요? 돈이 생기면 여행. 어디다 쓰고 싶으세요? 여행. 어디다가?
여행 가는데, 예, 되게 돈이 생기면은, 일단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싶죠. 먹는 걸 좀, 입는 걸 좀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먹는 건 어때요? 집에서 맨날 삼시세끼 밥 먹는 거 지겹잖아요. 의식하고 싶고, 집도 월세방에서 전세방에서 다시 이렇게 내 집 마련하고, 내 집 살다 보면 지겨워서 전원주택 갖고 싶고, 전원주택 생기면은 콘도도 갖고 싶고, 별장도 갖고 싶고, 이 욕심이 점점 커지죠. 의식주도 있고 또 정서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 내가 돈이 생기면은 이제 내 명예를 갖고 싶은 그런 욕구도 생기죠. 자,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욕구들입니다. 욕구. 그래서 돈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사람이 자기 욕망을 갖다가 충족시켜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를 욕망 충족 이론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욕망의 역사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아닌가? 욕망을 충족한다는 것이 사람의 행복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정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이게 딱 이렇다라고 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양쪽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Desire Fulfillment Theory라고 합니다. 느닷없이 영어를 쓰는 이유는, 유튜브에 제 강의가 뜨는 바람에 해외에서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영어를 넣었다고. 영어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제, 지금 뭐 어느 분이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강의하는 게 지금 미국, 캐나다, 스웨덴 쪽에서 보고 있답니다. 그저 교포들이 제 강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욕을 그만해야 되나? 이 욕이 빠지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외국인들은 뭐 욕을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익숙한 언어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욕망 충족 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은 욕망이 충족된 상태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행복에 대한 쾌락주의적 입장하고 비슷한 이론이죠. 인간의 행복 정도는 욕망 충족으로 인한 쾌락이나 만족 수준에 비례할 뿐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외부적 혹은 상황적 조건에 비례한다. 인간의 행복이 행복해요. 이게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욕망 충족 환경하고, 환경이 좋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또 만족 수준에 의해서 욕망이 채워지면 채울수록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예를 들어 뭐 돈이 돈이 꽤 많다, 우리 집 잘 산다,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 수준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이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돈이 아주 많거나 돈이 아주 없는 분들 중에 욕망을 갖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인데, 필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적응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자시단이 진화를 주장했는데, 인간이 진화한다는 게 꼭 육체적인 진화만을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진화를 하죠. 옛날 뭐 구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했던 거하고 지금 현대인들이 행복한 거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르죠. 현대화되고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욕망 충족하는 그런 퀄리티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그렇습니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내가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탐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정적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네. 개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밥을 안 먹어요. 시들시들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치근하죠. 이거를 얘로 뭘 먹여야 될까? 남편이 직장 갔다 들어왔는데 밥을 안 먹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굶기는데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개만도 못한 신세라고 얘기하고 어디 놀러가면서 남편 밥 안 챙기고 개밥 챙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니까 내가 도대체 이렇게 개하고 복급이냐 개만도 못한 존재냐 그런 한탄한 남편들이 계세요. 어쨌건 내가 그 욕망을 갖고 산다는 거 이거는 사람 갖다가 활기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액티브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뭐 가서 이렇게 뭐 얘기 들어봐야 그런 거야. 그럼 여기 절대로 안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토요일날 놀러갈 때가 많은 이 시간대에 여기 온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때문에 온 겁니다. 다른 욕구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신 거죠. 이렇게 내가 욕망을 갖고 있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선택을 해요. 능동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욕망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욕망이 없기를 갖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욕망이 하나도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모티브거든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욕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호화 일정주의라는 이거 보셨어요? 기사? 네, 호화 일정주의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읽으면서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네, 돈들도 빠듯하고.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막 그 장사에도 돈이 안 들어와 남편도 이렇게 가져오는 봉급이 차고 막 그 물가는 올라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안 썼어요. 그냥 뭐 밥 먹다가 라면을 먹고 라면도 못 먹을 것 같으면 물만 먹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신세대들은 안 그래요.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괌에 가려고 공항에 나갔는데 이 불경기에 공항이 몇 터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못 먹고 못 산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못 먹는 거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행기 탔더니 젊은 주부들이 애기 아빠들하고 같이 애들 다 데리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비행기가 빈좌석이 없는 거예요. 만석이에요, 만석. 괌에 가는 비행기마다 전부 만석인 겁니다. 도대체 누가 가난하다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문 기사에 그런 게 실렸어요. 호화 일정주의다라고.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한 가지 사치는 한다라는 거죠. 한 가지 사치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월 한 달 월급을 갖다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처녀가 그냥 아끼고 명품 가방을 갖다가 100만 원짜리 갖다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산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새빵살이 하면은 뭐 그냥 걸어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니거나 그랬는데 요새는 차를 사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달동네에도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가전 성당도 거기가 정말 달동네였거든요. 올라가는 골목길이 이렇게 꼴꼴하는데 늘 차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집은 월세집에 살아도 자가용 차는 꼭 있어야 된다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이 없는데 차만 사가지고 차 안에서 먹고 자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신세대들은 달라요. 옛날 어른들하고. 지금은 호화 일정주의를 선택합니다. 돈을 모아서 유럽여행을 하거나 돈을 모아서 명품 가방을 사거나 돈을 모아가지고 아주 괜찮은 옷을 한 벌 사 입고 자기 마음을 달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심리치료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무도 없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쥐어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살아나냐면 사람이 점점 죽어간다는 거죠. 그럴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금의 시세들이 그런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보는 것을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은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돈을 모아놓고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80세 좀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안 쓰는 분이었어요. 저희 집이 또 가난한 집도 아니었거든요. 돈도 꽤 많이 버셨어요. 제가 유치원을 다녔으니까. 그 옛날에 유치원 다녔으면 이제 그랬죠. 네, 그때 제가 김희갑 씨 딸하고 같이 그 유치원을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그때 뭐 애들은 다 유치원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나이 먹고 난 다음에 그때 유치원 다녔다 했더니 부잣집이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집 부잣집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게 저희 아버지가 늘 넝마 같은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작업복에다가. 그리고 당신이 돈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짜신지 길 가다가 이렇게 못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다 주워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넝마주의 할아버지라고 소문이 돌았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창피했거든요. 쪽팔린다. 이거 왜 이러실까? 그리고 저희 집이 무지하게 가난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안 망치는 얘기하거든요. 저희 집이 이제 그 2층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일도 그만두시고 연세가 드셨는데도 온 동네를 갖다가 출입문만 돌아다니시면서 못 쓰는 물건을 다 집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도 않고 계속 옥상에다 쌓아두시는 거예요. 저희 집 옥상이 이렇게 무슨 고철상 비슷하게 이렇게 돼갔는데 그래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늘 그게 이제 저는 불만이었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하길래 이렇게 남의 집 물건을 집어다가 살아야 되나 그렇게 좀 이렇게 심란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좀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닮아가지고 이렇게 좀 그래요. 이렇게 가정적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여행 좋아하시고 파트 좋아하시고 노는 걸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정말 코드가 맞는데 아버지랑 안 맞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그 장을 정리하는데 새 옷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영감님 새 옷이. 뭐 이걸 한 번도 안 입으신 거야. 그러니까 당신 평생 동안에 그 옷만 입고 새 옷은 아까워서 못 입고 다 안에다가 넣어두셨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다 꺼내가지고 양로원에 보내서 다 보내버렸어요. 다 털어버리고 위에 있는 고철이 오늘 나갔다 했더니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갔냐 했더니 싹 팔아버렸대. 10만 원 먹고 파셨다는 거예요. 싹.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마 통곡을 하셨을 텐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거 싹 판 돈 가지고서 여행 다니셨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졸라매고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도한 욕망 억제는 인간의 삶을 갖다가 무미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뒤에서 안 보이시겠다. 안 보이는 건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도한 욕망 억제.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갖다가 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되게 이제 엄격한 기도 생활을 하거나 수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삶을 사십니다. 근데 이 욕망을 갖다가 너무 억제를 하게 되면요, 삶이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예요. 가끔 그 신자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기도만 하고 다른 세속적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시냐?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냐? 라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아까 수녀님 계신 것 같았는데 어떠세요? 수녀님들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세요?
예, 저는 그 동세수녀회를 가끔 방문을 가요. 근데 동세수녀는 사실 그 감옥이잖아요, 사실. 이름만 수녀원이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살고 늘 보던 사람하고 살아야 되고, 근데 가면은 늘 이렇게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즐겁게 사나 그랬더니 그 안에서도 놀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 안 들이고 당신들끼리 이렇게 놀 수 있는 놀이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잘 놀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놀이가 뭐냐 그랬더니 뭐 수도원 안에 이제 장구도 있고 피도 있고, 어떤 날 되면 날 잡아가지고 장구도 치고 피도 불고 그런데요. 당신들끼리 놀이를 하신대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죠. 베네르사 성녀도 깔멘 수도원을 갖다 운영하셨었는데, 그분도 그 스페인의 굉장히 엄격한 수녀인데도 가끔씩 놀이를 하셨대요. 그 당시에는 스페인에서는 잘 씻지 않았다 그러죠. 씻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옷에 그 빈대가 많았답니다. 그 날을 잡아가지고 그 빈대 잡는 놀이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소년 그 깔메 수녀의 이미지하고 많이 다른데, 어쨌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물이 별로 안 좋고 물도 귀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 잡아서 이렇게 날이 좋은 날이면은 이렇게 그 수녀들이 다 수도원 가끔 들어가지고 털면서 노래 부르는 게 그게 놀이였다 그래요. 예. 자, 그런 놀이들을 갖다 다 무시를 하고 그냥 아주 무미건조하게 수도 생활하는 거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짜증이 많이 있는 게 남이 시작해요. 제가 로마 한인성당에 후배 신부를 만나러 갔었는데, 그 로마 한인성당 옆에 남자 봉쇄 수도원이 있습니다. 남자들끼리만 이게 사니까. 근데 봉쇄 수도원 그러면 이렇게, 저 수사님들이 이렇게 좀 너그럽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인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막 그냥 수사님들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뭐, 우리 기도하는데 왜 애들 떠들고 있냐고. 근데 애들이 떠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주일날 나와서 애들이 막 놀고 떠드는 건 막을 수가 없죠. 근데도 하여간 주일마다 그 수사님들이 짜증을 낸대요. 그래서 그 분당 신부가 굉장히 곤욕스러워 하는데, 그 짜증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원장 수사님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그 얀세니즘에 걸린 사람이 노는 건 세속적이다. 놀지 말고 맨날 기도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통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갇혀 살고, 그리고 가진 게 없을수록 잘 놓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갖다가 가장 밑바닥을 갖다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그게. 예. 뭐 신부들 중에서도, 본당 신부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신부들, 저희 동창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금방 아실까봐 너무 대조적인 그 신부가 둘이 있는데, 한 신부는 정말 날탱이에요.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여간 일요일 날도 튀어나와요. 근데도 신자들하고 잘 지내요. 전화 걸면은 늘 술집이야. 뭐하니? 그러면 나 신자들하고 한잔하고 있어. 그 다음날 전화해도 신자들하고 한잔하고 있어. 그 다음날도 한잔하고 있다는 거야. 너 체력도 참 좋다 그러는데 기도는 언제 하냐 했더니 기도는 사는 게 기도야 그러는데. 그 신자들한테 욕도 뒤지게 많이 먹어요. 본당 신부가 맨날 이렇게 그 기도는 안 하고 노래방이나 가고 술이나 처먹고 다닌다고. 근데도 신자들하고 또 잘 지내요. 쫓겨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자기 신부 생활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렇게 심심할 때만 만나고 싶어요. 걔를 만나면 뭔가 이렇게 뻔히 생길 것만 같은데,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뭐하니?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뭐 나 신자들하고 뭐 한다 그러면 이제 나도 좀 끼워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정반대되는 신부가 하나 있어요. 얘는 화두도 못 치고 정말 온리 기도해요. 사제간에 전화가 안 되면은 성당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과 사제간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하고 쉬는 날도 없어요. 늘 기도만 해요. 근데 걔는 보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뭐 동창 모임하면 이제 그렇게 다 보이잖아요. 모이면은 잘 노는 애는 막 수다도 잘 떨어요. 재밌는데 걔가 얘기를 꺼내면은 밥맛이 갑자기 사제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아유 2년이나 잘 살아라 그러는데. 예. 여러분들 신자분들은 신부가 이렇게 막 다 떨어진 수단에 못 먹고 막 그냥 엄격하게 살고 그러면 이렇게 참 저 사람 성인 신부다 참 좋다 그러는데 데리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만약 그런다면은 며칠이나 데리고 살 수 있는지 진짜 재미없어요. 웃지를 않는 거예요. 늘 심각하고 얘기 꺼내기만 하면은 강정마을 얘기 나오고 박창진 신부님 얘기 나오고 애들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막 얘기를 꺼내기가 살벌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 꺼내면 이제 너는 즉시 갖고 얘기해요. 뭐 우리나라가 하나씩 다 없어져요. 하나씩. 저쪽 방 건너가서 거기서 조용히 와도 칩니다. 제가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어쨌든 인간의 욕망을 갖다가 충족시킨다라는 것은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삶의 즐거움을 압니다. 여러분들 본당에서 어디 순례 갈 때 그 버스에 타고 단차로 가잖아요. 근데 한 버스에는 보좌신부가 타가지고 막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막 춤추면서 가요. 근데 다른 버스에 대개 수녀님들이 버스만 타면 묵직이돌 하시는데 끝날 때까지 묵직이돌 하는 수녀님들이 있어요. 어느 쪽을 타시겠어요? 다 보좌신부 버스로 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신앙인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놀러 갈 때는 다 보좌신부 버스에 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게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스의 엠피리쿠스라는 사람이 엠피리쿠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으로 욕망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갖다가 내 이성으로 통제를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애들 같은 경우 이제 성욕이 있잖아요. 신학교에서나 젊은 수도자들은 성욕을 통제를 하고 싶어 해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욕은 이게 강물 비슷해요. 큰 강물하고 비슷해서 이거를 내 손바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도 그 교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욕망을 갖다가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정말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랬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정말 활화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갖다가 억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돌아가신 그 구약성서를 쓰신 손정환 신부님 같은 게 그러셨어요. 여자를 안 보셨대요. 어머니도 안 보셨대요. 어머니가 밥상 들고 들어오면 고개 돌리고 있다가 나가면 식사하시고 진짜 그러셨대요.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여학생이 오면은 고개 숙이고 기다렸다가 걔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길을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닥만 보고 여자들하고는 한 번 눈을 안 마주쳤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어요. 보통 여자를 꽃에 비유하거든요. 근데 꽃이 너무 이쁘면은 그 꽃을 꺾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꽃을 안 보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나를 뭐가 잘못하겠네. 그냥 넘어가죠, 뭐. 어쨌건 이쁜 여자를 보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무슨 죄냔 말이죠. 제가 어저께
저 이제 아침에 평화 라디오에서 속풀이 칼럼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게 방송이 이제 매일 나가는데, 지금 뭐 몇 달째 나가는데, 영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중에 이제 제 핸드폰 번호를 갖다가 알려드리고, 이제 제 방송을 듣고 소감을 좀 이렇게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제 전화번호를 내보냈더니 문자가 40개가 들어온 거예요. 아, 들으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전화도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저께는 이제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셨는데, 당신 성욕 때문에 힘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욕 때문에 힘드시냐 그랬더니 장모님이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장모님한테 그 성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당신이 하는 얘기가 제가 정신분열 2급 장애입니다. 그래요. 우리 와이프는 3급 분열장애가 3급이고 근데 마누라하고는 헤어지고 싶고 장모님한테는 욕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길래 그냥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데리고 살라고. 장모님 말고. 마누라 데리고 살아야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냥 소리를 빽 질렀죠. 그랬더니 네, 그걸 끊더라고요. 길게 가서 좀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어떤 성욕 같은 게 올라왔을 때 그걸 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인간의 마음 가장 밑에 있는 이 거대한 탱크 안에 있는 수많은 욕구들은 손바닥으로 못 막아요. 이제 올라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냐 아니냐 구분 짓는 거는 이런 욕구에 밀려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 백가tum이라고 죄라 그러고 여기서 올라오는 욕구들은 그냥 욕구일 뿐입니다. 예. 자, 이런 욕구들이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수많은 욕구들이 사실은 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욕구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것들이 그냥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얘들도 그 계급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슬로우가 욕구의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인간의 욕구에 가장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은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생리적 욕구. 그치, 먹는 거. 싸고. 네. 먹고, 자고, 입고, 아니, 계속 싸고를 얘기하는 배설에 대한 게 그렇게 혹시 장님 병이세요? 아니, 근데 우리 싸는 거에 집착하고 제가 먹고 입고 그래서 의식주를 얘기했는데 계속 싸고 싸는 거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후반부 이제 쾌감에서 설명할 때 그 싸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음식, 물, 산소에 대한 기본적 욕구, 개체가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을 공급받는 것. 이거는 다른 욕구에 비해서 기본적이고 1차적인 욕구다. 1차적 욕구. 가장 펀더멘탈한 거, 가장 중요한 욕구다라는 거죠. 이게 바닥입니다. 이게 가장 밑바탕이에요. 내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러면서 다른 더 높은 욕구로 올라갈 수 있는가?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아프리카 애들 뭐 영양실조 걸린 애들 있잖아요. 그 애기들 보고 마라톤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애들이 어느 정도 몸이 이렇게 건강에 갖춰져야지 그 다음에 다른 걸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정서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게 채워져야 돼요, 일단. 네. 그 수도생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자니까 입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기도만 해야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수도생활이나 이런 정신적인 노동생활을 하는 분들일수록 잘 먹고 잘 입어야 돼요. 막 그냥 나는 이렇게 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나는 그냥 헐먹고 살 거야. 그거는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 같이 이렇게 원래 부잣집 아들들이나 가능한 거지. 이태리에 들어가서 원래 육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능하지. 우리같이 이렇게 초식 인류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골병들어 죽어요. 못 견뎌요. 제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이제 수도 생활에 대한 그 인식은 사실은 그 유럽 모델들입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유럽의 수도원에 아마 방문해 가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유럽 수도원 잘 지은 수도원 안에 들어가면은 수도원들이 살았던 방에 들어가면 정말 형편없는 침대, 형편없는 가구밖에 없어요. 그 심한 데는 그냥 마구간 같이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지푸라기 얹어놓고 거기서 자고 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신자분들이 그거 보고 오면 번당신부 욕을 꼭 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번당신부는 그 푹신한 침대에서 자빠져 잔다고 술래만 갔다고 번당신부를 미워하는데,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이 육체적인 그 퀄리티가 달라요. 제가 아는 자매가 그 스웨덴 사람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는데 간호사가 샤워를 하라고 가라고 아기를 낳는데 바로 그것도 찬물로 그냥 난 못 간다 그랬대요. 왜 못 가냐고. 스웨덴에서 산모들이 아기 낳고 나면은 그냥 샤워하고 그 다음날 그 직장으로 바로 출근한대요. 근데 이 자매가 난 못 간다 그래가지고 결국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6개월 동안 보면 추수리가 나갔어요. 이게 기본이 다른 거예요. 예, 제가 북유럽 그 순례를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비가 오는데 가랑비가 쏟아지는데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우비만 입고 모자도 안 쓰고 비 맞으면서 거리를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봉사자 둘이 꼬맹이들 갖다가 이렇게 둘이 묶어가지고 산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한 사람도 안 따라요. 근데 꼬마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징징거리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아, 그거 보면서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얘네들은 애들 갖다 사자 새끼를 키우는데 우리는 이거 병아리 새끼처럼 키우고 있잖아요. 그냥 비 맞을까봐 비닐로 덮어주고 눈 오는 날 어디 간다 그러면 엄마들이 가가지고 선생님 머리털 뜯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그렇게 애들 갖다가 애지중지 키우는 게 결국 이게 병아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 애들은 지금 사자 새끼들이에요. 아, 이거 나중에 경쟁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리적 욕구, 그 위에 있는 안전 욕구라는 것입니다. 자, 안전 욕구라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고 편안한 피난처를 가려고 욕구입니다. 자, 이건 중요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정이 없는 분 계세요? 직장도 없고 가족도 없고 홀로 떠돌아다니는 분. 어떻게? 네. 인간은 어딘가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수들이 힘든 이유는 소속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더 심하죠, 그런 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자들끼리 만나서 인사를 하면 명함을 교환합니다. 근데 내가 직장을 안 다니면 명함이 없잖아요. 그럼 참 난감한 거예요. 아, 저는 여기 다닙니다. 명함 있어요? 이렇게 물을 때 참 너무 이렇게 난감하고. 저도 그래서 명함을 만들어 갖고 다녀요. 가게 새로 오픈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형제들 중에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명함을 드리면 굉장히 이렇게 난색을 표하면서 아, 신부님 저 직장 그만두고 지금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표정이 너무나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든지 간에 소속이 돼 있으면 자랑스러워요. 아, 나 여기 다닙니다. 그러는데 이게 소속이 없을 때는 참 그래요. 네. 그리고 신부 사회도 그래요. 신부 사회도 어느 교구냐고 물어봐요. 근데 가끔 신부들 중에 적을 두지 않고 공중에 뜬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에 있다가 나왔는데 교구 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중에 뜬 신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부들은 어디 가서 자기가 신부라고 말을 못해요. 어느 교구세요? 어느 수도에서? 어느 수도에서? 이렇게 묻거든요.
저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가짜라고 봅니다. 그 소속감이라는 게 이게 자기 자존감을 갖다 살려주기도 하고 또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거는 그 소속된 그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얘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디엔가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이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직장을 갖고 싶고 어느 단체인가 들어가고 싶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전욕구 이해가 그 다음에 애정욕구입니다. 애정욕구는 뭐 다 아시죠. 사람은 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을 받았을 때 인간은 가장 이렇게 뭐랄까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요. 사랑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표정이 확 다르죠. 사랑받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확 피어있어. 잘 웃어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들시들해요. 그 자매님들, 저는 이제 주로 자매님들을 많이 보니까 자매님들 보면은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이쁘게 했는데 얼굴은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되게 가족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분과는 그냥 그런데 표정은 되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애정을 많이 받고 사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심리적 영양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애정욕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미 있고 강한 집단에 소속되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 타인과의 친절하고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충족될 수 있는 개인 욕구의 바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욕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위에 게 있습니다. 그 위에 존중 욕구라는 게 있어요. 존중 욕구라는 것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욕구, 자기 긍지와 자기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욕구, 자기 가치감이죠.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게 글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제 온몸으로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심리치료를 공부하고 공부한 걸 신자분들한테 나누기 위해서 강의도 하고 이제 책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초기에 무지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사이코라는 놈, 마귀의 자식이라는 놈, 평화심에 글 싣고 난 다음에도 지방에서 그냥 편지가 와가지고 넌 누구냐 이런 뭐하는 신부냐 어떤 놈이 전화 오라가지고 막 저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맞는 건가?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교회에 필요한 존재인가? 네? 필요하세요. 교회 필요하세요.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그 생각에 몇 년을 시달렸어요. 계속 돌만 맞으니까. 그러니까 잘했다는 칭찬이 없고 계속 비난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글이 필요해요. 강의가 필요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진짜 소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돌을 던지니까 이 자기 가치감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내가 정말 교회에 필요한 존재일까? 내가 신부 생활을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그냥 막 제 자신이 밀려가더라고요, 뒤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인간이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그때 체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약 공부하기 전에는 신자분들한테 늘 사랑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가는 데마다 신자분들이 신부님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 신약 공부하면서부터 욕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어쨌건 남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존중 욕구를 언제 해결을 받냐면 정말 뜻하지 않게 조선일보가 도와줬죠. 재작년에 조선일보 기자가 이제 제 기사를 갖다가 실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돌 날라오는 게 확 줄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저를 갖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하는 일이 옳구나 하는 걸 갖다가 확인시켜주는 게 아침마당입니다. KBS 아침마당에 나갔다 왔더니 뭔가 세상이 부드러워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명동에 오면은 신자들이 부드럽게 인사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방송국에 가도 전에 쳐다도 안 봤던 그 직원들이 오셨어요?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제일 기뻤던 거는 사실 저희 같은 신부들은 이제 주교님들이 인정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신자분들이나 신부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주교님들이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너 이거 안 돼 그러면 이제 다시 수업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주교님들이 반응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마당 나갔다고 조선일보 나가고 그랬는데도 뭐 잘했다는 얘기, 뭐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막 아예 사제가 뭐 이렇게 세속적인 걸 갖다가 추구하고 명예욕을 추구하고 뭐 사제답지 못하고 뭐 이런 그 뒷말들만 들리니까 나 이거 주교님들한테 미움받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걱정이 들었죠. 근데 새 교황님이 즉위식 하시고 난 다음에 명동성당에서 평일날 저녁 때 그 전국 주교님들이 이제 교황직위 축하 미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뜬금없이 거기를 가고 싶더라고요. 저녁 때니까 이제 본당 신부들은 뭐 바빠서 못 오고 저 같은 특사목들은 이제 저녁에 시간 내서 갔죠. 갔더니 진짜 본당 신부 아무도 안 오고 특사목 신부가 저하고 이제 또 한 신부하고 두 사람만 왔어요. 제 입방에 들어갔더니 주교님들만 꽉 차고 신부는 딱 둘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뻘쭘해가지고 그냥 먼저 제 갈아입고 서 있는데 갑자기 지방교육 주교님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옆에 있는 선배 신부한테 간줄 저한테 오더니 방송에서 봤어. 아침마다 봤어. 근데 지방 주교님, 저하고는 한 번도 인사도 해본 적 없는 분들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TV에서 봤는데 실물 보는 거 처음이야. 인사를 하셨는데. 근데 그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 불안했던 그 기분이, 그게 싹 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주교님들한테 인정받았구나. 그날, 약한 거. 이 성령팀에 가면은 말할 때마다 알렐루야를 외쳐가지고. 알렐루야나 박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날 그 존중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그날 체험했던 게 그날 주님들이 날 갖다가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알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글 쓰는 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전에는 막 글 하나 쓰는데 막 머리를 쥐어짰거든요. 이것도 걸리고 빼고 이것도 걸리고 빼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그때 뒤에 있는 분들이 글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이 눈치 보는 글하고 눈치 보지 않고 쓰는 글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을 제가 보면서도 훨씬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 존중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느꼈고, 이 존중 욕구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 실현 욕구라고 합니다. 자기 실현 욕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는 욕구다. 저는 심리학 공부하면서 인간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은 난 사람은 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다 마음 안에 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꽃씨들이 다 심어져 있어요. 누구나 다. 가난한 사람이건 잘 사는 사람이건 뭐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학교를 갔다가 좋은 데 나왔건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왔건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사람 마음에는 전부 꽃씨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꽃씨를 물을 잘 줘가지고 꽃이 만개하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씨가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씨인 채로 그냥 인생을 이렇게 종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 늘 궁금했거든요. 그 인간이 태어나서 갖는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만개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뭐 많이 갖는 거 중요하고 뭐 이쁜 마누라 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갖다가 꽃피우는 거다라고 생각했고 마슬로우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실현 욕구 충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썼는데 왜 어떤 사람은 피고 어떤 사람은 못 필까? 그게 집안 환경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그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자기 실현 욕구는 학습의 영향이 더 학습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 주위 사람들이 애한테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의해 가지고 얘가 자기를 갖다 피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시들어버리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거 나중에 클 놈이야? 되게 만성할 놈이야? 얘가 싹이 보여?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뭔가 이렇게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갖다 뽑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그 대가족 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오빠 공부해야 돼. 너는 그냥 공장이나 다녀.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에 간 그 여동생들 있잖아요. 이 여동생들은 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상담을 또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자기가 공장 다니면서 번 돈 가지고 남동생 갖다 대학을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남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 좋은 집에 장가도 갔죠. 그리고 애들도 낳는데 자기 누나를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근데 이 누나가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남동생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를 피우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나서면은 남동생한테 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때 처음 이렇게 마음이 짠하기도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의 마음은 사실 주변에서 던져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딱 강의실 들어왔더니 그냥 이제 머리가 하얗고 귀도 잘 안 들리는 할머니 몇 분만 앉아계세요. 강의 딱 했는데 그게 뭔 소리요? 황창이는 재밌게 했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럼 저는 정말 그러면 이 칠판에다가 줄 매달아가지고 목 매달아 죽고 싶어요. 신비처럼 무슨 개뿔그리고 뭐 수려 먹으러 다니고 아이씨 이런 거 해서 뭐해 그러고 만장을 쳤을 텐데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듣고 난 다음에 좋았어요 해주는 그 얘기가 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런 칭찬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나 나이를 먹어서나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던져주는 말들은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게 자기를 갖다가 자신의 욕구를 갖다 자학하는 동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심리치료사들 얘기들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잣집 애들은 공부를 잘하고 가난집 애들은 공부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조건이 좋으니까 공부할 조건이 좋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부잣집 애들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부잣집 애들이 망가지는 게 몇 프로나 되는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죠. LA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여기까지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여기 와서 마약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리가 없다는 거죠. 한글로 해도 못하는 애들이 영어로 하는 걸 갖다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하는 애들이 거기 가서 잘한다는 거죠. 그 거기 교민들은 애들 보내지 말라. 근데 이제 부모님 욕심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는 될까? 뭐 그쪽 교육제도가 좋으니까 되겠지라고 보내는데 이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 마슬로우의 욕구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욕구 충족을 위한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욕구가 사회 문화적 현실 속에서 충족되기 위해서 타협과 절충을 이루는 것이 사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경제학 이론 중에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근데 욕망이 딱 그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누구나 다 자기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욕망을 갖고 있다고 내 욕망만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각자 갖고 있는 욕망을 갖다가 절충하고 타협하는 게 그게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처녀가 10명, 총각이 10명 있어요. 근데 총각 하나가 부자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처녀 10명을 다 자기 부인으로 삼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9명의 총각이 그 부자 총각을 산으로 데려가서 아마 거세를 시킬 겁니다. 다시는 이게 그런 생각을 못하게. 그게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은 늘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었잖아요. 뭐 스파르타쿠스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혁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인텔리겐츠였냐면 아니었어요. 다 농민들, 쪼들리는 사람들이 쪼들리다 쫄다 못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던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수도원을 때려오시냐고. 그 러시아 혁명사나 공산주의 혁명사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가톨릭 교회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혁명가들이 수도원을 갖다 때려부셨다. 주교들을 갖다 두들겨 패고 수도원장을 두들겨 팼다. 사필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 가난하게 산 수도원들은 안 건드렸어요. 가난하게 산 수도원의 원장들은 대개 자기들이 그 소출을 얻은 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다시 나눠줬답니다. 그런 수도원들은 안 건드렸어요. 근데 이게 독점한 그 수도원장들 있죠? 그런 데는 전부 가가지고 다 때려오셨다는 거죠. 결국 욕망의 그 절충을 못 본 공동체들이 분열되기 쉽다라는 걸 역사에서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분배의 원리,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욕망이라는 것이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그 빌 게이츠가 자기가 그동안에 번 돈이 많다.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 좀 내놓고 싶다. 그래서 거액을 내놨답니다. 빌 게이츠가 돈을 내놓으면서 중국에도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중국 부자들의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 전체 숫자하고 똑같다 그러죠? 거의 뭐 5천만 명이 삼성의 이건희 씨보다 더 부자들이에요. 엄청난 부자들이랍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 부자들 보고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좀 같이 하자. 땡전 한 푼 안 놓더래요. 안 내놓더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본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아 중국에서 진짜 공산주의 혁명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기 위해서 공산국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졌고 그리고 지금은 중세 봉과 왕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해 있고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부자들은 또 너무 부자고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혁명이 한 번 더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즉은 나 혼자만 처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욕망 충족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욕망이 충족될수록 행복하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또 반론이 있어요. 반론을 얘기하기 전에 지난 토요일날 괌에 갔다가 수요일날 밤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거기 갔었습니다. 쉬러 갔다 왔는데 진짜 웃기는 거는 제가 괌에 갔는데 홍창인이가 사이판으로 온다. 아, 그냥 왜 그렇게 내 뒤를 따라다니고 있어?
아침마다 나갔다 왔더니 집 따라 나오고, 밤에 갔더니 살편에 따라오려고 그러고, 저놈은 울산 갔더니, 제가 강의하는 본당, 옆에 본당만 강의하는 아니, 얘가 뭐, 이게 내 아바타야? 그러고 따라다니고. 뭐, 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괌은 굉장히 따뜻하고, 휴양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것만 안 왔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그 교민들한테 원주민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섬인 거예요. 예. 괌섬이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군사기지를 갖고 있는 데가 있고, 그 이제 괌 나름대로 이제 정글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도 있고, 이제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주민들 중에서 이제 참어로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은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괌 정부의 그 공무원들로 된 거예요. 괌의 대주교도 참어로족이고, 그런데 이 괌 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이 또 있답니다. 여기 그 원주민들이 있대요. 얘네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괌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 정글에 들어가서 산답니다. 정글에 들어가서. 예. 근데 정글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몇 명이 사는지를 몰랐대요. 근데 몇 년 전에 태풍이 쳤답니다. 태풍이 쳐가지고 정글을 다 뒤집어 놨는데 그때 그 정글 속에 수많은 집들이 있는 걸 처음 봤대요. 집이라는 게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가리고 사는데 굉장히 많은 원주민들이 정글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차 타고 정글 옆을 지나가는데 꼭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꼭 사람이 쳐다보는 것 같다 했더니 진짜 사람 살아요 그래요. 이 정글 쪽으로 들어갔는데 정글 밑에 조그만 마트들이 쭉 있어요. 사람 아무도 안 다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기서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원주민들이 정글에서 나와서 물건 사고 다시 정글로 들어간대요. 원주민 사람들이 장사한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원주민들이 행복지수가 무지하게 높대요. 그 행복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위 자아실현 욕구가 없어요. 그냥 주급으로 이제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으면 그걸 그냥 먹고 마시고 다 써버린다. 쓰는 동안엔 직장에 안 나온대요. 다 쓰면 그 다음에 직장에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신자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은 바빠 죽겠는데 애가 안 나와서. 사장이 정글로 찾아 들어갔더니 술에 취해가지고 소파에 넣어서 자고 있더래요. 깨워가지고 데려오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돈 생기면은 그냥 다 먹는 데 쓴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행복하대요. 근데 그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유대관계도 좋아요. 이 원주민들은 전부 패밀리랍니다. 다 식구들이에요, 다. 뭘 하다가 걸려도 경찰들이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면 다 풀어준대요. 아니 한인마트가 털렸답니다. 그 원주민애가 하나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털어갔대요. CCTV에 다 찍혔대요. 근데 경찰한테 잡혔는데 우리 가족이야. 그러면 되고. 그럼 거길 털어간 놈이 그 돈 가지고 그 다음날 또 그 가게 와서 물건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 괌이라는 이 한 바운더리 안에서 원주민들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인들이 한 얘기가 여기서는 급하면 안 된다. 급하면 자기만 속 터진다. 그냥 느릿느릿하게 그냥 이 사람들한테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신다 그래요. 근데 어쨌건 얘네들은 뻑하면 패밀리를 찾고 그리고 돈만 생기면 그냥 다 먹고 마시는데 써버려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다 그러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 이 중에 좀 머리가 깬 놈이 있죠. 똑똑한 애들이. 얘네들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게에 점원네가 하나가 사장이 이제 일주일 일하고 나면은 이제 고생했다고 이렇게 맥주를 줬대요. 근데 얘가 맥주를 갖다가 몇 개는 이렇게 어디다가 숨기고 몇 개만 가지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이 가게 앞에 애들이 다 서 있대요. 가족들이.
예, 진짜 친가족이 아니고 여기는 원주민도 다 가족이래요. 얘 또 애들이 그 밖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얘가 돈 갖고 나오는 거, 물건 갖고 나오는 걸 같이 나눠 먹자고. 접촉을 할 수가 없대요. 돈만 생기면 식구들이 다 나눠 먹대요. 심지어는 진짜 똑똑한 애 하나가 차를 새거 한 대 샀답니다. 새 차를 샀대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다음 날 직원애가 막 울더래요. 그 주인이 왜 그러냐 했더니 내 가족들이 이 차를 팔아가지고 빵을 사 먹고 맥주를 사서 그냥 먹어 치워버린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돈이 생기는 건 다 쪽쪽 다 먹어버리니까 돈을 안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일을 안 하면 이제 정부에서 그 수당이 나와요. 뭐 실업급여 같은 게 나오나 봐요. 근데 직장을 가지면 이제 이 실업급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일 안 하고 돈 받겠어요? 일하고 실업급여를 갖다 안 받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아예 돈 모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길 때 먹고 먹으면 자고 그래서 얘네가 단명화 돼요. 당뇨 때문에. 너무 먹고 마시는 바람에 당뇨 환자가 그렇게 많아서 60세를 넘는 애들이 그렇게 드물답니다. 다 이렇게 조기에 죽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인구 계속 많은 거는 애를 하나 낳으면 애 하나당 나오는 수당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4, 5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애만 낳아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저랑 얘기하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도 한국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원주민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많은 열을 나면은 노후가 보장된다고 오시라고 그러는데, 네, 좀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여간 이 원주민들을 보면서 행복이 뭘까 그래서 했는데 알프레드 아들로 마슬로우의 그 욕구 위기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맨 밑바닥 생존 욕구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는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불행했는데 본인들은 그거에 자족하고 살고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늘 정보를 해서 자기들끼리만 사니까 그냥 만족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들고 좀 막 헷갈리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이런 욕망 충족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판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외부적 조건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 얘기는 뭐 쉽게 말하면 부자가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부잣집의 그러니까 큰 기업체에 뭐 오너가 되면은 굉장히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돌아파요. 큰 기업체를 가진 분들일수록 머리 터집니다. 그 많은 식소를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인적 관리해야 되니까 진짜 머리 아프죠. 차라리 그냥 나 혼자서 홀로 구멍가게 사장을 하는 게 속이 편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론도 있어요. 돈을 많이 가져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부자하면 무조건 행복하다라는 논리는 틀렸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욕망의 충족 상태는 일시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욕망의 요구가 반복된다. 끊임없이 보채는 아이와 같은 욕망은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쾌락에 대해서, 쾌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같이 더불어 얘기가 되는데, 자, 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감을 갖다가 다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쾌감과 즐거움으로. 이 쾌감이라는 것은 유쾌한 보상적 경험이기에 사람은 쾌감을 추구하며 반복적 경험하기를 원한다. 쾌감이라는 것은 유쾌한 보상적 경험이다.
근데 쾌감하고 즐거움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르다는 건 이제 다시 또 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욕구 충족이 됐어요. 근데 그 욕구 충족이 된 순간은 만족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시들해진다는 거죠. 그를 적응, 둔감화, 습관화라고 얘기합니다. repetition하고 sensitization, habituation.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차를 샀어요. 새 차를 하나 샀는데 뭐 초들국 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포니를 샀어요. 근데 그 차를 갖다 타고 다니면서 아, 난 이 차가 정말 좋아. 포니라 그러면 모르는 분들도 많겠다. 네. 내가 만약에 이제 소렌토를 하나, 소렌토? 이태리가 가고 싶은 것보다 소나타. 네, 소나타를 샀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3개월? 부잣집만 다니는 분 너무 오셨구나. 네. 어쨌건, 그러면 형제님들, 이쁜 부인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아, 우리 마누라가 정말 이쁘고 난 정말 세상에서 행복한 남자야. 이런 기분이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저기 젊은. 네? 언제까지 갔어요? 나 진짜 행복하다. 10년 같아요, 10년. 네? 10년 같아요. 10년? 아니, 뭐 내일 아침밥 먹으려면 뭐, 뭔 얘기 못하겠습니까? 예, 저 물어본 제가 바보죠. 생존기제죠. 그렇죠. 예, 생존을 하려면은, 예. 요새는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남자분들이 그 가정에서 사신다는 게 진짜 외줄타기 비슷해요. 말 잘못하면은 그냥 답이 안 나와요. 네, 잘못 물어봤습니다. 예. 아무리 이쁜 부인을 얻었어도 그 이쁜 얼굴을 갖다 계속 보면은요, 이쁜 게 안 보이기 시작하죠. 처음 봤을 때는 이쁘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맨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둔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아휴, 그 얼굴이 그 얼이지. 습관이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겪으면서 쾌감이 점점 줄어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욕망에 충족됐다 그래가지고 그 욕망이 계속 지속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쾌하게 쳇바퀴 위에서 사는 존재다라고 해서 헤드닉 트레드밀이라고 했어요. 쾌락의 쳇바퀴 위에서 산다. 인간이 쾌감을 추구하지만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며 항상 새로운 쾌감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새로운 변화한 상황에 계속 적응하면서 중립적 상태로 돌아오는 경향을 보인다. 그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결혼 처음 할 때 그 막 뜨거운 기분이 이게 끝까지 지속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다 살다 보면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예. 그래서 그 식당 종업원들이 불륜과 부부를 갖다 금방 구분한대잖아요. 제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 어머니 이렇게 신자분들하고 그 식사를 하러 가는데 한 신자분이 그래요. 아, 신부님 저기 불륜이에요. 그래요. 그 봤더니 그 창가 쪽에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았는데 그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서로 밥을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불륜이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그래요. 아, 그 뒤는 부부예요. 그래요. 각자 처먹고 있어요. 저도 대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먹고 있어요. 네. 애기 엄마가 애를 안고 있는데 남편하고 대화를 안 하고 이렇게 그 애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너도 먹어라 뭐 남편 좀 쳐다보는 거예요. 신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게 부부입니다.
고혈표가 불림입니다. 속으로 나도 합니다. 이렇게 뭐 그런 이렇게 그 어쩌다가 만나는 관계인 경우는 이제 짜릿짜릿함 같은 게 있죠. 근데 그런 불륜 관계였던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아져요. 그리고 이혼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 짜릿한 게 그거 빨리 사라지니까 금방 신부를 냅니다. 신부들 중에 그 옷 벗고 나오는 신부들이 있어요. 걔네들 보면 참 안쓰럽고 그런데 대개 이제 옷 벗고 나오는 애들이 이제 뭐 먼저 여자 쪽에서 유혹을 하는 경우가 거의 50%가 넘어요. 근데 결혼해서 나가면 또 여자가 먼저 나가네요.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요. 당신은 신부복을 입고 있었을 때가 제일 멋있었다고. 아니, 그런 거 왜 벗겨요? 그냥 두고 보지. 그녀도 변태예요. 남자들이 꼭 보고 꺾는다고 지랄하지 말고 친구들을 건드려가지고 꺾지 말란 말이죠. 친구들 꺾어봐야 그거 100개만 나가봐야 돈도 못 벌어요. 돈 버는 방법을 몰라요. 저희는 쓰는 것만 알고 받는 것만 알지 남한테 주는 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퍼주는 건 잘해요. 근데 내가 버는 건 몰라요. 그냥 주로 빗볼 정도 많이 쓰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선배 중에 한 사람은 덮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수녀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충청도에서 뭐 쪽박을 차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꽤 오래전인데 신발 가게를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 오면은 신발 그냥 준대요. 근데 둘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라도 좀 영악해야 되는데 또 그 수녀님 그쪽도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그 부부가 다 착해 빠져가지고 그냥 퍼주다가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지? 제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정년분들은 좀 이상합니다. 예,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정화되고 둔감화되는 거에 대해서 또 심리학자들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한 게 또 일리가 있어요. 커다란 행운 또 커다란 불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르면 행복감, 불행감이 평소 수준으로 회귀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어요. 너무나 기뻐요. 이게 6개월 후면은 다시 원위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죽고만 싶어요. 같이 따라 죽고 싶어요. 근데 그 6개월 후면은 다시 원위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막 팽팽하게 늘어있던 고무줄이 어느 시간이 되면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심적인 기제가 왜 생겼는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죽을 때까지 슬퍼한다 그러면 단명하죠. 오래 못 살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냥 늘 기뻐하면서 한다면 그것도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 노인들이 젊은 여인한테 장가 갔다가 첫날 밤에 복상사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기쁨에 넘쳐서 죽은 거예요. 이 뚜락한 반응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계속 흥분 상태에 있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안 좋다는 거죠. 노인분들이 이제 골프장 가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치고 그린에 공이 올라가면 그냥 오케이 하고 칩습니다. 절대로 퍼팅을 못하게 한대요. 퍼팅 하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냥 김정필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연세 많잖아요. 그 연세 많은 그분이 이렇게 늘 평균 타수는 80몇이랍니다. 근데 캐디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김정필 할아버지는 오시면 무조건 오케이요. 치고 오케이 치는다. 심장마비 안 걸리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자, 이 인간이 이렇게 분광화와 적응력을 갖고 있는 것이 경험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 경험 능력을 저하시키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그런 기제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럼 쾌감하고 즐거움이 뭐가 다른가 이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쾌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생물학적인 욕구 충족. 쾌감은 생물학적 욕구. 그래서 이게 지속 시간이 짧다. 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이 쾌감은 주로 구멍 부위에서 많이 생긴답니다.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 구멍이 어디 있죠? 앞으로 그냥 자매님 계속 싸다는 일단 똥구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구멍이 있죠? 네, 귓구멍이 있죠. 또요? 입도 있죠, 입. 네, 콧구멍 있죠. 또 어디 있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이렇게 솜으로 다 막아버린다고 그랬죠, 구멍 옆에가. 어디 막아요? 귀, 입, 네, 항문 막고. 네. 대충 이제 이 정도 막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멍들에서 쾌감을 갖다가 가장 강렬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구멍 부위가 인간의 내부하고 외부가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이건 도시가 가장 발달된 곳은 어디죠? 항구 도시들이에요. 외국물하고 내륙의 문화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소거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족하다 그래요.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가난하고 굉장히 이렇게 전통적이고 굵직하고 그렇다 그러죠. 근데 인간의 신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장기들보다도 외부하고 접촉하는 그 부위가 가장 민감하고 센서티브하고 그리고 이렇게 쾌감을 갖다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부위라는 거죠. 똥구멍이 그럴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배설의 쾌감을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백날 얘기해봐요 몰라요. 똥 마릴 때 이렇게 똥 싸는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제가 프랑스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 프랑스 애들이 그때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가 프랑스에 사는 사람이 가이드로 나왔어요. 한국에서 인솔자가 따라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당들 데려가는데 이 가이드가 그런 데는 안 데려가고 이제 그런 데 촌스럽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프랑스 진짜 현지식만 먹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와서 전라도 홍어젓만 3끼 먹인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의 홍어젓 이거 장난 아니에요. 막 누린내에다가 먹지를 못하겠네. 먹기만 하면은 여기서부터 막 부글부글 가스가 새기 시작하는데 근데 버스를 타고 그때 이게 맨 위즈 수도만 이제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버스 타고 왔는데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누워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버스 타고 왔는데 이게 화장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누워있다가 가이드 불러가지고 나 지금 죽을 지경이다. 화장실 좀 빨리 찾자. 그랬더니 기사가 이제 막 속도를 내가지고 주차장에 이제 섰어요. 주차장에 화장실이 딱 보여서 갔더니 클로스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도 다. 급하더라고요. 프랑스 시골 마을을 갔다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찾아서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마침 성당이 하나 보여요. 성당 화장실이 있겠지. 뛰어들어갔더니 이게 무너진 성당이에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이제 빈 공터에서 또 보려고 그랬더니 뒤로 신자들이 줄지어 뛰어와가지고 지도 신부가 뭐하나? 거기서 공터를 깔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막 배를 움켜쥐고 나 죽겠다 그러는데 가이드가 자기도 그때 급한 걸 알았는지 빨리 오시라고 자기가 아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얼른 해결보자고 그 사이가 정말 그 100m 선수처럼 뛰어가지고 그 빵집에 뛰어 들어갔어요. 뛰어 들어갔는데 저는 뛰어 들어가면서 뒤를 싹 봤더니 저만 뛴 줄 알았더니 한 10여 명의 자매들이 지들을 갖다 다 똑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똥 마른 얼굴로. 과장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변을 보는데 변을 보고 난 다음에 한숨이 싹 나오는데 그때 이 배변의 쾌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똥이라도 싸시는 거예요. 변비 환자들은 참 힘든 거예요. 귓구멍도 마찬가지죠. 귀도 외부의 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자리잖아요. 그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생기는 쾌감이 있다는 거죠. 또 먹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입안에서 음식을 씹을 때 그 쾌감, 이것도 참 중독성이 있는 거죠. 코로 냄새 맡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구멍 부위에서 생기는 쾌감들은 그래서 한결같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속시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즐거움은 뭐냐? 이 쾌감은 생물학적 욕구인데 반해가지고 즐거움은 생물학적 욕구가 아니고 목표의 달성, 이쪽은 정서적인 욕구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갖다 잡아놓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생기는 즐거움, 이건 굉장히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기쁨이라는 건 사실 오래가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 기쁨은 이게 굉장히 오래가죠. 성취감, 자신감, 이런 게 죽을 때까지도 기억이 남죠. 이걸 우리는 이제 명예욕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의미에서는 명예욕구인 거죠.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했었어. 이런 기억은 사람이 죽을 때도 당당하게 죽게 만들어줘요. 막 그냥 나 인생 헛살았어 이런 생각을 안 갖고 나 정말 인생 갖다가 나름대로 잘 살았어 이런 기분을 갖게 해주는 게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죠. 목표의 달성, 기대의 충족, 같은 얘기인데, 뜻밖의 심적 체험이나 창의적 성과에 의해서 경험되는 긍정정서, 그 자체로 성취감, 신선감의 강도가 강하다. 그 영향력이 지속적이다. 지속적이고 이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즐거움은 또 하나의 잠재력을 갖는 거라고 했어요. 그 즐거움이 또 다른 즐거움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은 유쾌한 경험이 돼가지고 생산적, 성장적 즐거움의 체험을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 기쁨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오래가고 이 사람부터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렵고, 마지막으로 이런 쾌락, 즐거움, 내가 무엇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쾌락과 즐거움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친구들이라고, 친구와 행복에 대해서도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걸 NQ라고 합니다. 공존 지수라고 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퀄리티를 갖다 재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IQ 있죠. 얼마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 뭐죠? EQ, 정서적인 그런 게 민감성 같은 게 얼마나 되는가를 보죠. 그 JQ도 있죠. 잔머리를 얼마나 걸리는가. JQ. 근데 그거 말고 NQ라는 게 있습니다. NQ는 아마 이게 리브라는 뜻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는가.
이거는 사실 그 영성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보통 우리들은 성덕을 닦는다 그러면은 막 죄를 안 짓고 깔끔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성덕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성심리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가리는 사람들은 미성숙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성숙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통합이 된 사람들은 왼쪽으로도 사람들 갖다가 차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내적인 분열이 심할수록 밖에 미운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자기 자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미운 부분을 내가 미워하니까 바깥으로 투사가 돼가지고 자꾸만 미운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과 분열이라는 것이 영성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를 보는 것이 이 사람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유교에서는 부부간의 사랑보다는 친구간의 믿음과 사랑을 더 강조한다. 한국 사람들의 우정은 서구에 비해서 돈독하다. 미국인들은 퇴근 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구와 어울리면 가정 파탄적 호모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퇴근 후 가정으로 돌아가면 공처라고 부른다. 부부관계 못지않게 친구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한국인 인간관계는 턱이 넓고 인정 있는 관계인데 역설적으로 부작용도 있어서 친인척 간의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네. 옛날에는 저희 집도 그랬는데 친인척 간의 교류가 많았어요. 친척들이 집에 와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쉬었다 가는 뭐 그게도 아니고 저도 이제 장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냥 밤을 내내 거기서 먹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근데 제가 나이 들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었을 텐데 어렸을 때는 몰랐죠. 주부들이 손님들이 온다 그러면 손살에 치잖아요. 남편이 친구들 데려오는 거 좋으신 분. 몇 명이라도 데려와도 난 밥 다 해먹일 자신 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연료상을 갖다가 일찍 죽여가지고 연료상을 세워줘요. 없죠. 다 그렇잖합니다. 애 친구들이 오는 것도 막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서구화돼 가고 있는 거죠. 가족 단위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어쨌건 한국 사회 안에서는 친구 관계가 행복감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그게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그런 관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좋은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돌아가신 박원서 씨가, 소설가 박원서 선생님이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이 참 내용이 좋아가지고 제가 책을 갖다가, 빌린 책을 갖다가 중간에 칼로 찢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읽어주려고 철도죄를 범했는데, 옛 성경의 말씀 중에도 이런 게 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 하물며 인간에 있어서 어찌 취할 게 없는 인간이 있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있다면 그건 아무도 그의 쓸모를 발견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견처럼 보람있고 즐거운 일도 없다. 누구나 다 알아주는 장미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들꽃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소박하고도 섬세한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것은 더 큰 행복감이 될 거다.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다. 행복하려고 태어났지 불행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각자 선택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제각각 다르다.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지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세하여 권력자가 되면 행복해지라 믿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누구는 돈을 벌기 위해 일상의 사소한 기쁨을 희생하고
일만 하다가 저녁이면 돈을 세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돈 세는 일은 갈증난이가 소금을 마시듯이 잠시의 목마름은 채울지 모르지만 훑어 목말라진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 욕심에 쫓겨 휴식을 모른다. 권전에 오르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건전한 사닥다니는 정상이 없다. 설사 나 외엔 윗자리가 없는 정상에 올랐다고 치자. 그러면 그 자리를 더 오래 혼자서 누리고 싶은 욕심에 뒤에서 기어오르는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발길질하며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다. 마치 정상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이 말이다.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도 시사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마도 학문이나 예술일 것이다. 그러나 미나 진리의 추구처럼 등등등등 이거 아닌데. 네. 이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요. 이거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인간관계가 원활치 못한 데서 비롯된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반드시 그도 나를 미워하게 돼 있다. 남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가 나를 싫어한다고 여기는 불행감의 거의 반은 나 자신에게 있다. 자신이 그를 좋아하지 않고 나쁜 점만 보고 기억했기 때문이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그건 곧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인간관계 속에서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해 버릇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적이 일어난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상이 없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 현재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지나간 날의 추억 중에서도 사랑받은 기억처럼 오래가고 우리를 잘 만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없다. 인생이란 과정 연속일 뿐 이만하면 됐다 싶은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니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곧 성공한 인생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김산 주님도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너희 모두 행복하는 말씀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참 좋은 글을 쓰셨어요. 이게 거의 돌아가실 때 다 되셔가지고 쓰신 글 같습니다. 원래 소설가들이 좀 이렇게 성격이 까칠하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 정말 이렇게 유한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박완서 씨도 상처가 많죠. 아들이 일찍 죽고 힘들어하셨죠. 박완서 씨가 아들 이런 그 아픔 때문에 부산의 베네딕토 우리베타나 수녀원에서 이제 거기서 쉬면서 아픔을 달래고 있었대요. 박완서 씨가 그래서 아들 아픔을 갖다 이순현님한테 얘기하고 저승님한테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사람들이 도망가죠. 수녀들이 이제 슬슬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젊은 수녀 하나가 대놓고 얘기했대요. 아들 죽은 게 당신뿐이라고. 박완서 씨가 그때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맺혔는지 그걸 글로 썼어요. 그 수녀가 근데 그 말을 한 수녀가 제가 아는 수녀예요. 필리핀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그 까칠 이렇게 톡 쏘는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서 그 수녀인가? 그때 나중에 확인했더니 본인이라고.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쉬운 소리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가